저는 이 베이스 캠프에서 예일여고 담당하고 있는 조아라이고요. 오늘 이제 중간고사 시험 분석하면서 이제 제가 드린 시험지 같이 보시면서 출제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기존하고 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에 대비해서 기말고사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일단 중간고사 개괄인데요. 유형은, 그러니까 총 객관식 나오고 소답형 나오는 유형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냈었고, 다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다라는 게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인데요. 일단 시험 범위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다른 1학년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한 동명여고의 70% 정도의 시험 범위를 내셨고, 그게 되게 두드러진 부분이 어디였냐면 문법이었는데, 원래 1학년 1학기 때 다 음운 변동을 문법으로 내거든요. 근데 그 음운 변동 중에서도 비음화, 유음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 10% 정도 내셨을까?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내셨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애매해졌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은 대체로 95점에서 한 100점 정도를 맞아야 약간 안정적으로 등급 1등급을 조금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시험지 같이 드렸는데 어머니 한번 보셨었어서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같이 드린 중간고사 분석제랑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번부터 이제 4번까지는 1단원에 소단원 2, 3단원을 냈는데, 여기 이 문제는 거의 아이들이 오답이 없었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과서 안에서 충실하게 내신 문항이었고, 네, 크게 변형을 하시진 않았다. 그래서 학생이 문항을 좀 많이 풀어봤다면 금방금방, 네, 문항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더라도 교과서를 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친구라면은 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헷갈렸던 문항이 이제 5번에서 서답 7번, 서술형 1번. 그 중에서도 이제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의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내셨어요. 보통은 되게 이 선지 자체도 좀 길게 만드셔서 좀 까다롭게 아이들이 헷갈리게 내시는데, 그냥 직접 하자가 직접 드러난다, 의미를 강조한다, 굉장히 간단하게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내주셨기 때문에 5번하고 6번은 거의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제가 여기도 띄워놨는데, 7번이 이제 외부 작품하고 연계된 그런 문항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1번부터 5번에 나오는 시조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되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문제집을 좀 여러 번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꽤 익숙할 수 있는 시조였기 때문에, 네, 7번이 조금 선생님께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문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학생들은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하신 서술형 1번인데요. 제가 이제 이 준비할 때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절, 음절, 뜻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근데 이제 아이들은 어절, 음절이라고 하니까 문법에서 뭐가 헷갈리게 나오려나 했는데, 이제 요렇게 문항에서 3어절로 쓰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절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었고, 결국 시구를 찾아 적으라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에서 핵심적인 시구였거든요. 단 하나의 애웃길이라는 핵심적인 시구였는데, 이걸 이제 천천히 풀면 다 풀 수 있는데, 이게 오답이 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표현법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애웃길만 적는다든지, 그래서 오답이 꽤 많이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서술형 중에 이게 제일 간단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소설 부분인데요. 이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지금 다 복합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게 외부 작품으로 해서 복합 지문으로 내신 게 아니고
본문, 교과서에 있는 본문하고 학습 활동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과서에 충실하게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좀 길이가 길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본문을 다 암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문제로 바로 집중해서 들어가서 풀면 되는 거였고 8번은 이제 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공통점을 찾는 문항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이 두 작품, 그러니까 둘 다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래적 특성의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차이점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좀 어렵다고 얘기했던 문항이고요. 이거를 본문 공부를 할 때 두 작품을 비교 분석을 한 친구들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이 이제 방학 때 모의고사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9번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식에 가까운 문항인데요. 이게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인데 요거를 조금 학생들이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선지를 보면은 작품의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항 자체를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 문항이지만 선지가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번도 우리 학생들이 별로 크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좀 평이하게 대체로 내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하고 서술형 2번, 서술형 3번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10번은 이제 그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고전 소설을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즉 고전 소설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되게 어렵게 풀었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2번은 소설에서 인물 제시 방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어떤 지문에서 이게 어떤 제시 방법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근데 이제 학원에서 보통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기본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실제 저희 수업에서도 다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 담당 학생들은 요거를 거의 한 2분? 네, 2분 정도 안에 무리 없이 풀어냈던 문제였고 서술형 3번은 이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이기는 했어요. 이게 그 고전 소설에서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모의고사에서도 빈출이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나올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술형 3번이 좀 어려운 지문이기는 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기 지문을 딱 부분을 잘라서 굉장히 적은 부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찾는 거는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연습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좀 풀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총 8점이기는 한데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했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서술형 4번까지는 이제 토론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토론 파트가 이제 제가 가르칠 때는 항상 이제 예일여고뿐만이 아니고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토론 파트는 모의고사에서 독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문을 다 꼼꼼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항상 토론 파트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암기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파트가 이 토론 파트예요. 그래서 11번, 12번, 1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14번에서 의외로 조금 오답률이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시험지를 좀 같이 보면은 더 좋기는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감점이 났었는지를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이 파트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트는 선생님께서 지금 내용에 집중해서 내셨는데 좀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뒷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해서 선지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 어휘 문제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친구들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4번이 아이들이 조금 당황했던 문제였는데요. 입론 부분에서 주장 이유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라인데, 이거는 내용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했던 친구들은 되게 오답률이 높았을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이 주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분류를 보면 문제 해결 방안 이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교과서 같이 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입론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해결 방안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익과 비용인 부분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못 찾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서술형 4번은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이 부분은 이제 100점은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15, 16번이 조금 오답률이 높았어요. 특히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단어를 조금 모르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번에서 이제 연역적 논증 방식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으면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었고요. 그다음에 16번은 이제 A의 발언에 반박했을 말. 그래서 반론 추론이었기 때문에 16번은 100점이 한 3.1, 3.2 정도 줬어도 됐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었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뒷부분에 이제 17번하고 서술형 5번은 거의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네, 여기는 거의 다 맞았고 그다음에 18, 19, 20번도 이제 문법인데 이게 이제 어머니께서 문법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예일여고 설명회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예일여고가 원래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범위도 적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들도 되게 기본적인 예시들로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주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고 거의 틀린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틀렸으면은 조금 치명적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문법은 다 맞았어야 되는 시험이고, 그럼 이제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업할 때, 저희는 이제 기말 대비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받은 그 문법 프린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말고사 문법 범위가 상당해요. 남은 의문 변동 파트가 다 들어가고, 단어 파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장, 즉 문법 요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의문 변동, 단어, 문법 제가 이렇게 파트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한 학기에 한 범위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세 범위를 다 압축해서 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원래 예일여고가 하던 대로 문법이 굉장히 어렵고 문항수도 많아지겠다. 그래서 되게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트는 사실 그 문학은 이번 중간고사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난이도라든지 그래서 문법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게 이번 기말고사의 핵심일 것 같고 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기말 대비할 때 이제 저희는 문법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를 조금 잘 준비하는 것이 이번 기말고사의 좀 핵심일 것 같고 어머니께서 지금 혹시 학원 다니고 계신가요? 네. 그 학원 다니실 때 저 항상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청이라도 하셔서 그 시험 분석을 이제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도 아이 시험지를 한번 보셨으니까 그 문항 바탕으로 이제 아이가 실제로 학원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좀 약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단순히 실수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찝지는 않거든요. 제일 답일 것 같은 것들을 고르거나 쓰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점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시험 끝나면은 아이들 시험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개인별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주시고 예, 일단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방식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3시간을 총 진행을 하는데 그 3시간 동안에 이제 수업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에 배운 것들 항상 복습 테스트를 봐요. 네, 그래서 그 복습 테스트를 문항수는 주차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적게는 한 10개에서 많게는 한 15개 정도. 네, 이렇게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수업 진도 나가고 그 진도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주차마다 이제 파트마다 과제를 적게는 한 80문항에서 많게는 한 100문항 정도? 네, 매 주차 그렇게 나가면서 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어떤 학교는 교과서의 비중을 한 30% 하고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 외부 작품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는 학교도 있는데 예일여고는 교과서에 항상 충실하게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전까지 이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은 당연히 이제 그때그때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학생 스스로 교과서에 대한 회독이 한 2회독, 3회독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학생들에게 꼭 그걸 시키거든요. 학습 활동까지 다 꼼꼼하게 외우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2회독, 3회독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예일여고 시험에서 좀 제대로 조금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저희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문법을 실제 수업에서 되게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방대한데 꼼꼼하게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수업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은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